네, 반갑습니다. 루트 컴뱃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Q&A 시간이고, 제가 영상을 오랜만에 올렸죠. 저번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가족이 막 코로나에 독감에 막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 아직도 계속 기침이 나고 가래가 올라와요. 좀 괜찮아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괜찮아지다가 올라오고 막 이래요. 롱코비드라고 하나요? 코로나 후유증? 그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영상 촬영할 때마다 기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영상을 보류하고 있었어요. 보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유료 멤버십 제가 이제 알려드리면, 제가 유료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다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이제 유료 멤버십으로 결제를 하고 한 달 만에 그 안에 있는 영상을 전부 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지속성이.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유료 멤버십을 이제 그 구독하시는 분들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무료 코칭을 제공해서 온 오프라인이 병행된 형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구상을 했던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이제 영상만 보고 내용을. 그래서 좀 지금 이제 전면적으로 다 바꿔보려고 계속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소주제별로 유료 멤버십에 그 클래스를 볼 수 있게끔 다시 재구축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이라서, 일단 유료 멤버십 보시는 건 좀 보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상도 다시 다 재촬영해서 다시 바꾸려고 계획 중이에요. 제가 그때 막 벌크업 실패해서 살이 엄청나게 쪘을 때 6개월 만에 15kg가 쪘거든요. 벌크업에 실패하면서. 그때 또 막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영상미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유료 멤버십 구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멈추고, 제가 이제 다시 완전히 다 바꿔가지고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뭐 나이프 파이팅, 나이프 디펜스, 그 다음에 뭐 바스톤, 그 다음에 이제 바스톤 안에서도 3단봉, 그 다음에 이제 위기 상황 대처하는 뭐 직군별 방법론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한번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Q&A 시간입니다. Q&A 이렇게인가요? Q&A. 무술가들한테 근육 운동, 이게 벌크업, 이제 김종국처럼 무렴한 근육하고 무술가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벌크업을 실패해서 이제 막 체중이 엄청나게 쪘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초창기 때 너무 심할 때는 제가 이렇게 칼리 가르치는 멤버들 지도도 못 하겠고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개인 운동하던 게 그때는 저기 복싱하고 주짓수를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제 다 스탑을 했어요. 스탑을 하고 이제 혼자서 계속 이제 수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코로나 이제 끝나갈 쯤 무렵해서 한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좀 우람한 근육질 몸매, 예전에 이제 군대 갓 제대했을 때 몸매를 다시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국 씨처럼.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니까 갱년기 증상도 벌써 오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근육을 만들면 좀 늦출 수 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군대 막 제대할 때 몸이 이랬어요. 김종국 씨처럼. 그때는 막 엄청나게 우람했어요. 이게 잘 안 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딱 검도장에 복귀하고 나서 검도하는데 쓸데없는 근육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몸에 감각 교란이 와가지고 근육을 인위적으로 다 뺐어요. 한 몇 개월 동안. 다 빼버리고 다시 이제 검도하면서 그 검도에 맞는 근력으로 다시 채워놨거든요. 그게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1년 반. 그때 진짜 시겁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인대하고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벌크업을 포기했어요. 벌크업에 실패하면서, 그때 이제 왜냐면 코로나 백신 맞고 막 운동이 이제 중간에 멈추는데 인대하고 힘줄 있죠. 테니스 테니스 엘보죠. 맞죠? 테니스 엘보라나? 온 관절에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우리 나이 때 되면 그렇다고는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무술가들은 이게 혹사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육은 한번 파열되고 재생성되면서 근육량이 밀도도 높아지고 근육도 커지고 이렇게 하면서 재생성되는 개념인데, 인대하고 힘줄은 그냥 이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예. 그래서 이제 인대하고 힘줄의 부하가 좀 적게 걸리기 위해서 이제 근육을 잘 단련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벌크업을 하려고 이제 근육량을 막 이렇게 빠방하게 늘려가려면 약물을 쓰지 않는 내추럴 상태에서는 결국은 고강도로 이제 고중량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40, 50대들은 고중량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인대하고 힘줄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제 무술을 저처럼 막 35년 이상씩 한 사람들은 이 혹사 당한 상태에서 이제 고중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일단 벌크업 하려고 했던 게 밑작업 깔아놓은 게 너무 아까워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관절에 막 번갈아 가면서 계속 다 아프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네. 아,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비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기능성 운동 위주로, 기능성 운동, 서킷 트레이닝, 그 다음에 이제 저중량으로 반복 횟수를 늘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운동, 등척성 운동 위주로 하고 이러니까 훨씬 더 몸 상태도 좋아지고 관절에 무리도 없고 관절 아프던 데도 다 낫고, 그리고 운동할 때 부상 예방 효과도 커요. 이게 훨씬 더. 지금 제가 볼 땐 김종국 씨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본인 말로는 뭐 복싱을 20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중간중간에 많이 쉬었던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복싱을 이제 줄을 잡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김종국 씨의 몸에 있는 근육들은 복싱에 전혀 불필요한 근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감각교란이 와요. 그러니까 막 이제 복싱 동작을 할 때 몸이 불편한 것도 있고 체력이 빨리 지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육량이 많으면, 쓸데없는 근육이 많으면, 복싱에 필요한 근육이 아닌 게 너무 많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이제 가체됐을 때 몸이 그랬댔잖아요. 이게 검도에 필요한 근육들이 있는데 그 모션에 필요한, 동작에 필요한 불필요한 근육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 있으면 계속 감각적으로 혼란이 느껴져서 막 토할 것 같고 되게 힘들어져요. 김종국 씨가 사실은 지금 복싱을 뭐 이제 뭐 한 몇 년간 쉬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서 뭐 한 뭐 주 2회는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조금 의문이에요. 저는. 예. 그래서 사실은 저 정도 근육이 이제 쓸데없는 근육이 많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복싱에 복싱 선수들 중에 저런 몸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일단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 예.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헬창들이죠. 헬창이라는 표현이 뭐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좀 관상용 근육을 많이 만들면서, 기능성 운동이 아니라 관상용 근육 만들면서 이제 복싱을 좀 보조로 넣은 형태라면 가능할까? 근데 그렇게 해도 관절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관절에 무리가 와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대랑 힘줄은 소모품 개념이에요. 특히 이제 김종국 씨처럼 이제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이게 그전에 데미지들이 이 인대나 힘줄은 혈관 분포도가 적어서 그렇거든요. 혈관 분포도가 적기 때문에 회복도 더디고, 한번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거의 손을 못 쓸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김종국 씨 케이스는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때 막 김종국 씨가 약물 쓴 게 아닐까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병원에도 가고 이러던데, 그게 이제 제가 주변의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병원에 가서 검사한다고 약물 안 썼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류 선수들 중에 약물 이제 사건이 벌어진 선수들은 그 사람들이 검사에 의해서 약물을 썼다는 게 밝혀진 게 아니라 그 약물을 공급해 주던 주변 지인들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그게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호르몬 검사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게 약물을 안 썼다는 증거는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오해했어요. 처음에 오해를 해서 분명히 약을 쓴 것 같다. 왜냐하면 저게 이제 복싱 하면서 뭐 복싱이나 씨름이나 뭐 무술을 하면서 저 정도 근육을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고중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인대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이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술가들은 이렇게 이제 관상용 근육을 안 좋아해요. 이게 본인들 무술에 깊이 있는 수련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 무술에 필요한 기능성 운동 위주로만 딱 넣지, 이렇게 쓸데없는 관상용 근육을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약을 쓰면 이제 고중량으로 굳이 안 하더라도 근육량을 막 빠방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저도 처음에 오해했어요. 약을 쓴 게 아닐까 이랬는데, 본인이 절대 아니라잖아요. 일단 본인 말을 믿어야죠. 맞죠? 믿어야 되는데, 뭐, 관절이, 인대하고 힘줄이 막 일반인과 다른 슈퍼 울트라 인대나 힘줄일 수도 있고, 그건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뭐 다 신체적인 능력은 다 타고나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술이 주가 되는 경우라면 그 무술을 할 때 필요한 기능성 운동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막 헬스장에 가서 이제 헬스인들이 이제 보디빌딩 식으로 근력 운동하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 결국 관절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능성 운동 위주로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짓수라면 주짓수 솔로 드릴이 코어 훈련에 엄청 좋거든요. 코어 훈련하고 그 다음에 뭐 당기거나 미는 동작에서 푸시업, 그 다음에 로잉 머신, 뭐 이제 풀업 정도, 큰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정도로만 딱 놓고 나머지 세세한 근육들은 주짓수 수련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무술가들한테 필요한 기능성 운동은 큰 근육 있죠. 큰 근육 위주로만 딱 간단하게 하고 나머지 디테일한 세부 근육들은 그 해당 무술을 계속 반복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각 무술 종목별로 체형을 딱 보면 다 달라요. 체형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 근육 벌크업 하는 게. 알겠죠? 무술이 주가 되고 그냥 기능성 운동 보조로 간단하게만 넣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 그 해당 무술을 할 때.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이제 그 개를 상대로 3단봉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던데, 이게 아마 제가 그 개를 상대로 3단봉이나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유료 멤버십에 넣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픈 안 하고.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면 이게 이미 촬영을 한 건데 질문이 들어와서. 왜 유료 멤버십 영상으로 그걸 넣었냐면, 개들의 보통 행동 습성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제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유료 멤버십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라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개와 같이 이제 사람 신체 구조가 아니라, 이제 네 발로 걷는 짐승을 상대로 3단봉과 같이 내려치는 형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정말로 단련이 많이 돼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검도나 펜싱처럼 풀 스파링 위주로 해서 그런 이제 불규칙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스파링 경험치가 아주 높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네발 짐승 있죠. 개나 뭐 여우나 늑대 이런 쪽을 상대할 때는 긴 무기를 들어야 돼요. 긴 무기. 긴 무기를 들어서 찌르는 형태로 견제를 해야 돼요. 내려치는 형태로는, 왜냐면 그 한 80kg 정도 되는 그 개가 달려오는 속도에 온몸을 던질 때는 내가 느끼는 체감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반응해서 피하고 휘두를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큼 수련이 안 돼 있는 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거는. 진짜로. 사람이 막 전력 질주해서 내한테 몸받음 해도 그거 피하면서 3단봉으로 내리치기가 힘든데, 하물며 걔는 우리보다 덩치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길쭉하지만 걔네들은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이제 표면적이 작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굴 쪽으로 해서 점프를 해서 자기가 온몸을 내던져서 그 80kg, 거의 60에서 80kg 중량으로 한 3, 40km 속도로 확 뛰어서 돌진해 버리면 그거 피해서 내리치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료 멤버십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이제 개가 물 수 있게끔, 개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겟팅 부위만 눈에 보여요, 개들은.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자기가 물기 편한 지점을 딱 문다고요. 사람은 보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이 손을 치워버리고 내 안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걔들은 내가 손을 내밀고 있으면 이 손을 먼저 물어요. 내 신체 부위에 제가 잘 물기 편한 쪽을. 그래서 팔에 이제 헝겊이나 가방을 먼저 대서 걔가 이쪽을 물게끔 유도한 다음에 걔가 움직임을 멈춘 상태에서는 3단봉을 내리쳐도 되는데 그거는 웬만큼 담이 있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이상적이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조금 약간 긴 무기를 통해서 견제하듯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시선을 절대 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걔들한테 뒷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면 본인보다 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사냥감으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제 등 돌리고 도망가면 안 된다고요. 계속 눈을 안 떼고 견제해서 야 네가 덤비면 너도 데미지가 있다는 걸 이제 계속 각인을 시켜서 서로 간에 물러나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료 멤버십에 넣어놨나 봐요. 제가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그 오픈으로 돌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구 배트가 이제 공격 무기용으로는 좋으냐라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일단은 저처럼 이제 도검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야구 배트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이 야구 배트라는 게 결국은 스윙 해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해서 이제 물체를 가격에서 공이 멀리 날아가게끔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타법은 야구 방망이 휘두르듯이 타법을 할 수가 없댔잖아요. 그래 버리면 타격의 에너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직선으로 뻗어서 탑법을 하든지 아니면 낚싯줄 던지듯이 이제 플로우 궤적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형태로 가야 돼요. 야구 방망이처럼 그냥 풀스윙으로 원을 그리듯이 하면 타격량이 안 들어가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야구 방망이가 사실은 저처럼 타격이나 배는 도검류 전문가들은 워낙 그쪽에 이제 익숙해진 상황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면 밸런스가 깨진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싫어요. 예. 근데 일반인들, 이제 저처럼 도검류에 대해서 수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야구 방망이가 너무 좋죠. 일단 가볍고 튼튼하다는 그 장점이 제일 커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 방망이 해도 튼튼하잖아요. 진짜 가볍고. 그러니까 누가 많이 써요? 조폭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조폭들도 일반인들이죠. 조폭들도 도검류를 제대로 수련한 사람들은 모를까? 그냥 대다수의 이제 병풍 조폭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들 입장에서는 야구 방망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겁을 주고 통증은 주지만 또 심각한 부상은 초래 안 하니까 야구 방망이로 살집 많은 데를 때리죠. 조폭들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호신용으로 무기로 사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제대로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탑법 플로우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양 자체가. 예, 등기류가. 그래서, 저처럼 이제 오히려 수련이 돼 있는 사람들은 야구 방망이가 훨씬 더, 불편해요. 차라리 그냥 일자로 된 쇠 몽둥이나, 합금 알루미늄 이제 야구 방망이 정도의 재질로 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일자형 파이프 같은 게 훨씬 더 좋죠. 수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한테. 근데 도검류 수련이 제대로 안 돼 있고 타법 플로가 몸에 안 배어 있는 일반인들은 이게 좋아요. 제가 볼 땐 괜찮아요. 호신용으로.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3단봉을 수련을 하되 들고 다니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범죄 노출 상황에서 내가 그 범죄 현장에서 범죄 리스크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도구에 매여버리면 시야가 좁아버리고 전략적인 판단의 이제 경우의 수를 자기가 스스로 제약해버리는 형태가 돼요. 그냥 이거 쓰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과잉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리고 뭐 상방 폭행처럼 될 가능성도 없고 특히나 내가 상대방은 맨손인데 내가 독을 들면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서 3단봉을 수련하는 건 괜찮은데 수련은 들고는 다니지 말했잖아요. 그래서 범죄 상황별로 내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들을 먼저 관찰하고 인지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리스크를 줄여서
범죄 리스크를 관리하는 형태로 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쪽이긴 한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칼리 수련 모임할 때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통해서 이제 스파링을 시키거든요. 그때 제가 다양한 형태의 제약 사항을 걸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제가 뭐라 하냐면, 실제 실전에서 필드 상황에서도 항상 제약 사항은 걸리게 돼 있다. 스포츠 룰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약 사항을 내가 능동적으로 이용할 줄 아느냐, 이용 못 하느냐, 거기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 특공대나 군 특수부대나 이제 법 집행 기관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죄자를 제압해야 될 때, 도구를 써서 제압해야 될 때는 그 제한된 룰 안에서 내가 그 룰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이제 제압하는데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이프 스파링 시킬 때 제가, 자, 공격자는 먼저 가장 돌출된 물리적 간압 부분만 공격을 할 수 있고, 그 공격자가 공격을 할 수 있는 하는 동안에는 상대편은 방어는 하되 대공격을 할 수 없다. 라고 이제 룰로 정해줘요. 이제 이게 제약 사항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만약에 공격자라면 어떤 제약 조건을 내가 활용해야 되냐면, 내가 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저 사람이 대공격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하게 간압을 좁혀 나가서 계속 심리적 압박을 가한 다음에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이 대공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을 좁혀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말로 설명하니까 잠깐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그 영상도 다 촬영을 해놨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 필드 상황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생존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제약 사항을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산단봉을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막 호신용이라고 해서 이런 걸 들고 다니면, 숙달도 안 되는 무기를, 특히나 숙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들고 다니면 스스로 본인이 다양한 전략적 이점들을 포기하는 효과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안 들고 다닌다 했잖아요. 네. 어쨌든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쁘진 않아요. 이제 수련이 안 된 일반인들 기준에서. 네. 근데 수련이 된 사람은 오히려 야구 방망이가 훨씬 더 안 좋아요. 네. 이 탑버 플루에 방해가 되는 형태예요. 모양 자체가. 그 다음 질문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랑 참 조심 많이 하십시오. 제가 진짜 고생했어요, 이번에. 와, 막 온 가족이 진짜 고생했어요. 공권유술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저는 공권유술은 몰라요. 제가 이제 무술 추천할 때는 제가 직간접적으로 해본 무술들만 추천하지, 제가 이거는 공권유술은 전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서 제 주변에 이걸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단은 영상만 보고는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공권유술은 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에스파다인 다가로 이제 유튜브에 뭐 소위 칼리 마스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뭐 필리핀이든 미국이든 뭐 현지인들 중에 보면 에스파다인 다가 시연하면서 잘못된 부분들 지적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여기서 말한 전제 조건은 하나는 한손검, 하나는 나이프라는 길이가 서로 다른 무기를 들었을 때 긴 거를 벤다면 나머지 짧은 거는 찌름으로 가야지, 짧은 게 같이 배기가 들어가면 간압이 안 맞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한손검을, 똑같은 길이의 한손검이라면 배기가 연속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당연히 돼요. 그래서 지금 댓글 보면 배기 하면 문제점이 흥분해서 빨리 하면 손이 꼬여서 자기 손을 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올바른 그 플루 형태로 안 가서 그래요. 올바른 플루 형태로 가면 같은 길이의 검이라면 배기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 에스파다인 다가라는 건 한손검, 그 다음에 짧은 나이프, 이렇게 이도류 개념이거든요.
긴 거, 짧은 거. 이 개념에서는 베고 나서 짧은 걸 벤다는 거는 결국 간압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찌름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같은 길이의 문제점이라면, 같은 길이의 한손검이라면 배기 연속돼요. 근데 그거 흥분해서 꼬여서 내가 내 손을 베는 것 같다 이러면 그거는 플루가 잘못된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칼리 유파들 중에 보면 그 플루가 이렇게 3단 치고 그 다음에 뒤에 손도 상단을 치게끔 하는 플루가 있거든요. 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팔꿈치 밑에 있는 손은 하단 쪽에서 위로 올라와야지, 이게 같이 상단 쪽으로 가면 이 날이 자기 이 팔꿈치를 베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 오류 동작들이 몇 개 있어요. 칼리 안에 보면.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플루 자체의 문제점인 거지, 같은 길이의 무기를 가지고 배기 연속은 당연히 됩니다. 예. 에스파다인 다가에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간압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카람빗과 나이프 비교 분석 영상이 이제 카람빗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한 분들은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저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제일 최근에는 이 영상을 보니까 카람빗 손절하게 되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맞죠. 카람빗은 정통 칼리에서 칼리 교과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거는 이제 그 영화에서 그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칼리 지도자 좀 유명한 사람이 이제 뭔가 관심을 끌려고 그 카람빗을 가지고 막 휙휙 도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그 오류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카람빗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타격하는 요법으로 갔을 때 그게 내려오는, 이렇게 파신누스로 흘러가는 에너지가 아니라 파수가스로 부딪히는 에너지로 가면 그게 이게 무기가 회전을 할 때는 락을 걸어줘야지 회전하다가 멈춘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건데, 카람빗은 락을 걸 수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내가 기껏 해봐야 이렇게 쪼는 형태가 돼서 그게 다시 치면서 다시 튕겨 나오게 돼요. 예, 그러면 내 손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빙글 돌려서 칠 때는 가격하고 흘러가는 에너지 파신누스로 당겨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영상들 보면 이렇게 막 서로 합을 맞춰서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요 위에 상반신 갔다가 다시 되돌려서 또 베고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전을 해보면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기본 원칙이에요. 톰파도도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전부 내피셜로 합을 맞춘 거예요. 영화의 액션 합 맞추듯이. 무기의 본질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되게 유명한 칼리 마스터예요, 그 사람도.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칼리든 칼리가 아니든 카람빗이든 톰파든 뭐든지가 아니네. 도검류가 회전을 일으킬 때는, 회전을 일으키는 때 다이는 순간에 락을 걸어주지 않으면 에너지가 전달도 안 되고 오히려 내가 그 반동 때문에 내가 오히려 다칠 수가 있거든요. 쌍절곤도 그렇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영상 때문에 이제 카람빗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는 얘기가 많은데 잘 된 거예요. 카람빗에 대해서 환상 가지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군인들은 괜찮아요. 그 손가락 끼우는 링 부분을 크게 만들고,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전술 장갑을 끼기 때문에 이제 카람빗을 했을 때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복싱을 좀 했던 분들은 복싱 동작을 하면 카람빗이 상대방 눈에 안 띄면서 이렇게 살짝 이제 베는 데미지를 줄 수 있어요. 치명적인 데미지는 못 주지만. 근데 그 유튜브에 나오는 뭐 칼리 지도자가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나이프 베듯이 뭐 이렇게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짓수 체육관 지금 다니는 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체육관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제가 5년 동안 5군데에 유명한 주짓수 체육관 옮기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진짜로. 도움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야구 배트는 무기로서 가치가 라탄 스틱이나 죽도 같은 무기보다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어떻게, 누가. 근데 제대로 된 도검류 무술 지도자가 야구 배트는 스윙의 궤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데, 일반인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제 호신용으로 쓰기에는 나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쌤님 최고? 전문 칼잡이 구별 방법.
좋은 개념이, 좋은 말씀입니다. 의문 하나가 풀렸습니다. 아, 톤파. 예, 톤파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가라데 지도자분들이나 유튜브에 보니까 좀 몇몇 지도자분들이 톤파의 개념을 서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서로 뺏긴 거야. 그래서 도검류 무기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맨손 무술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톤파를 이제 서로 뺏겨가지고 톤파가 이제 휙 돌려가지고 그게 되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예. 샌드백만 쳐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분도 제가 볼 땐 톤파를 하나 수련했던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의문이 든 거죠. 예, 그게 풀렸다. 예. 쿠도의 장점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네, 다행입니다. 쿠도 너무 좋아요. 네,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카타나, 장검 대 맨손 상대법도 영상 올렸어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양손검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양손검에 숙련도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내가 총 든 사람을 맨손으로 제압하겠다고 똑같아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예전에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쟁에서 맨손 무술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총이 등장하기 전에 전통적인 무술에서는 맨손 무술 개념이 없댔잖아요. 맨손 무술은 없어요. 전부 다 도검류가 주가 되고 그 보조 형태로 맨손 무술이 있는 거예요. 진짜 급박할 때, 내가 이제 그 도구가 없을 때. 제가 그랬죠. 태극검도 태극검이에요. 태극검. 팔극권도 팔극도가 있을걸요? 제가 알고 있기는. 팔참도라,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 무기술이에요. 그 팔극권의 제일 유명한 뭐 신창 이선문 선생님 뭐 이런 분도 창의 달인이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통 무술이 그냥 무기술이에요, 무기술. 그게 이제 총이 등장하고 이제 그 도검류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스포츠화 될 때 이제 맨손 무술 파트가 떨어져 나온 거지. 예. 그래서 없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양손검 카타나의 숙련자가 아니야. 그냥 완전 일반인이 어정쩡하게 들었어. 그때는 가능한 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도검류 수련을 많이 했는데 나는 오히려 무기가 없고 상대방은 수련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이제 장검을 들었다 이랬을 때는 내가 진짜 그 사람의 방심을 유도해서 어떻게는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장검 카타나의 숙련자라면 그건 제가 볼 때 총 든 사람 이기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될 것 같아요. 총을 들고 있고 나는 아무리 내가 뭐 날고 긴다는 특수부대원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상대방이 총을 들고 있을 때는 일단은 투항을 해야 돼요. 투항을 해서 이제 내가 잡히고 나서 그 뒤에 이 사람의 총 든 사람의 방심을 유도해서 탈출하는 기법은 있지만, 뭐 총을 갖다 댔는데 막 이렇게 탁 걔가 뺏어내는 거 있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총기 숙련자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총기 숙련자들은 그 상황까지 전부 다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돼요. 그 전에 그냥 죽어요. 예. 그 제가 전에 한번 이 관련된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방심을 유도하면 가능한데 무기를 든 사람이 웬만해서는 이 다 숙련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방심을 하질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화처럼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칼리 도장에서는 검이 아니라 스틱 기준으로 수련해서 차이점이 재밌네요. 에스파다인 다게. 스틱으로. 아니요, 에스파다인 다가는 스틱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에스파다인 다가 개념 자체가 하나는 라탄 스틱 긴 거, 한 손검, 그 다음 하나는 나이프예요, 나이프. 하나는 긴 거, 하나는 짧은 거라니까요. 근데 둘 다 긴 거, 라탄 스틱으로 내가 이제 시와나리를 할 때 더블로 하는 거는, 그거는 에스파다인 다가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 개념 자체를. 검도하면서 키 큰 분들 만나니까 힘들더라고요. 선생님 보니까 제가 뭐가 문제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막 검도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는 건 솔직히 좀 부끄러워요. 워낙 대단하신 검도 선생님들이 워낙 많아서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도움 되셔서 다행입니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이제 들깨들 상대로 했을 때 3단봉과 같은 이제 대응 방법 영상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겠습니다.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유료 멤버십으로 바꿔놨거든요.
어쨌든 도움실 시킬 바라고, 제가 이제 좀 몸이 괜찮아지면 영상을 좀 꾸준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의학회, 어디 의학회인지 말씀 못 드리겠고, 예, 거기 이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이제 그 미시적 관점의 예방범죄학, 그러니까 위기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강연을 해야 돼서, 또 좀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강연 끝나고는 조금 시간이 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뭐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호신술이나 셀프 디펜스 개념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내용 위주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그 위주로 해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